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온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작심한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공격 기미가 보이면 선제 행동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괌에 있는 B-1B 전략 폭격기를 어젯밤 북한 동해상 공역에 투입해 한층 더 직접적인 무력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미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휴전선 최북쪽으로의 비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서울 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시행 1년을 맞는 김영란법, 달라진 공직사회와 기업 문화를 취재했습니다.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약 사범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한편 초재범 투약자들에 대한 조치는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최대 빵집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파견 상태인 제빵 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시정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인데 오늘 이슈 체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말폭탄 대결 양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갖가지 거친 말을 늘어놨는데 미국이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이면 가차없는 선제 행동까지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어젯밤 미국은 전략 폭격기 B-1B를 북한 동해상에 투입해 보다 직접적인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대결이 이제는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구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유엔 연단에 오르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 연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이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과대 망상이 겹친 정신 이상자, 미국인들에게마저 고통만을 불러오는 최고통 사령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의 왕초, 악통령이라고도 칭했습니다.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 외무상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압박에 대해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짙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입니다. 호텔로 들어가던 이 외무상은 기조연설에 만족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을 다 했다는 표정입니다. 이 외무상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지만 대화는 평행선만 그렸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 직전인 어젯밤 미국은 B-1B 전략 폭격기를 북한 동해 공역으로 출격시켰습니다. 괌에 있던 저 폭기를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 동해 상공까지 올려보낸 건데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이런 사실을 다 공개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한 B-1B 전략폭격기들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F-15C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동해로 출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1세기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 중 비무장지대를 넘어 가장 북쪽으로 비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기 직전이어서 북한이 세계 최대의 외교 무대에서 일방적 주장을 쏟아내기 전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용호 외무상의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시험 발언,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뜻밖의 도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억지력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 초강경 추가 대응을 예고한 북한의 의지를 꺾으려 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항모 강습단이 한반도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등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외교안보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면서도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에서 최고 지도자까지 가세한 말폭탄 전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인 반미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날강도 미제를 이 행성에서 송두리째 드러내고야 말 소리발 같은 증오와 원수 경멸의 기상을 안고 모여온 참가자들은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최후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린다는 등 미국을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원색적인 말폭탄을 공개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 깡패임이 틀림없다.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상대를 향한 비난은 인신 공격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태평양에서의 역대급 수탄 시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양국 정상의 인신공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대북 경제 제재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어제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기상청이 자연지진이란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 어제 인공지진으로 추정했던 중국 당국도 자연지진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북한 함경북도 길중은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발표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자연지진의 특성인 S파가 우세하게 관측됐다는 점, 인공지진에서 관측되는 음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원인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변수를 주목했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6차 핵실험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6일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산사태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는 함몰 지진입니다. 보통 핵실험 등 큰 폭발 이후 뒤이어 일어나는 지진인데 실험 충격으로 얕은 산 등 지형이 살짝 들렸다가 땅 아래 빈 공간으로 주저앉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실험 이후 생긴 균열로 쪼개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땅이 이렇게 땅의 크랙이라고 하는 쪼개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쪼개진 곳을 따라서 에너지가 분출되게 돼요. 이걸 지구조 응력 배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지진 관측 기구인 국가대지진망 또한 정밀 분석을 통해 인공지진이 아닌 자연지진이라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국회는 이번 주 상임위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거론되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거론되는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과기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의 진상을 따져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국정원이 공영방송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환노위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증인 채택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위에선 민주당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자들을,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의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과기위와 국방위는 내일 증인 명단 확정을 위한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여야 5당 대표, 원내대표와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여야 간 협치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회동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발단은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었죠. 돌이켜보면 보수 진영의 위기 때마다 모습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주장과 한국당의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요구에 이어 이번엔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은 성역인가라며 보수 진영 대통령을 박해할수록 자신들 진영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비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망언, 이에 부하내동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열한 정치 공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주로 대선이나 보수 진영의 위기 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3년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땐 당시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 시절 사초 폐기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참여정부 때 성전회장 사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꺼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과 방송 장악에 대한 수사 중에 또다시 노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김 전 실장은 항소 이유서를 늦게 내 항소심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화요일 첫 재판에서 항소심 진행 여부를 다툴 텐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의 항소심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실장이 특검법이 정한 제출 기한을 넘겨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상 지난달 29일까지 이유서를 냈어야 하지만 김 전 실장 측은 다음 날 새벽 3시에야 이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항소 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죄 등으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도 오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400여 쪽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 항소 이유에 보충서까지 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 등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검 역시 형량이 낮다며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혐의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공사를 재개하자는 쪽과 중단하자는 쪽,
이 양측의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토론회에 참여할 전문가를 놓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측이 산업부가 최근 한수원에 보낸 공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사 재개 측은 공기업과 정부 출연기관 전문가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요구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러한 요청을 정부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측 전문가가 시민 참여단에게 설명하는 건 공론화 과정의 당연한 절차라는 게 공사 재개 측 입장입니다. 산업 특성상 대부분 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참여가 제한된다면 이는 국민들과 시민 참여단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앞서 지난주에는 공사 중단 측에서 시민 참여단에게 제공될 자료집 구성이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봉합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내일로 예정된 울산 지역 토론회를 연기하고 양측과 조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완강해 자칫 공론화위 자체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우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사망 원인이 뭔지 또 이 사실을 부인 서혜순 씨가 왜 숨겼는지가 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네, 침묵을 지키던 서 씨는 내일 JTBC와 인터뷰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장 표명에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경찰이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 사망 사건에 대해 이번 주 중 고발인 소환을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 유족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은 지난 21일 김 씨 아내 서혜순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씨가 10년 동안 딸 서연양의 죽음을 주변에 숨겨왔고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새벽 경기도 용인 집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이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해외 생활 등으로 경황이 없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경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김광석 씨의 자살은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딸 서연양 사망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반론에 나선 아내 서혜순 씨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사건이 굉장히 오래전에 진행이 됐고 또 등장인물들이 많아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네. 취재를 맡았던 박진규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이 사건의 전체 얼개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가수 김광석 씨의 사망과 딸 서연양의 사망 두 가지 사건입니다. 먼저 김 씨가 사망한 시점이 1996년입니다. 예. 33세 나이였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유족과 지인들이 믿을 수 없다면서 타살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왔는데요. 예, 최근 이상호 기자가 감독해서 개봉한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해서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 유족 측이 서연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지난 19일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연양의 사망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 씨 아내가 딸의 사망을 왜 진작에 주변에 알리지 않았느냐, 혹시 무슨 의도를 갖고 숨긴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족들이 제기하는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씨 사망 후에 아내 서혜순 씨가 김 씨의 부모, 형제 등과 10여 년 동안 저작 인접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저작 인접권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다른데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저작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이 작사, 작곡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저작 인접권은 음반 제작자가 앨범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예. 김광석 씨가요, 사망하기 3년 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앨범 4장을 계약했습니다. 예. 김 씨가 사망한 이후에 서 씨가 김 씨 아버지를 상대로 앨범 로열티 청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양측은 우선 김 씨 아버지에게 저작 인저권을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예. 대신 아버지가 사망하면 김 씨의 딸인 서연 양에게 권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앨범 4장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일단은 김 씨의 부친이 사망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부인 서 씨가 그 딸에게 이제 서연 양에게 권리를 권리가 넘기는 넘어가기로 것으로 합의가 된 거군요. 합의로 일단은. 했다고 나오는데 예. 유족 측은 이때 합의도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현재는 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4년에 김 씨 아버지가 사망을 하자 이번에 김 씨 어머니와 형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이 또 벌어졌습니다. 예. 2008년에 대법원은 서연 양이 권리를 갖는다고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판결을 앞두고 서연 양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 판결로 딸에게 그 권리가 저작 인저권이 돌아가게 됐는데 네. 이미 그때 딸은 사망해 있는 상황이었고 서 씨가 그 사망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광석 씨 유족 측은요, 서연 양이 이 소송의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 씨가 사망 사실을 숨긴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 사실은 때가 되면 알리려고 했고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면서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해외 도피 여부도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의 재수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사망 사실을 숨겨왔던 부분과 관련해서 서 씨의 저작 인접권 관련 수익을 먼저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네. 또 계속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김광석 씨와 서연 양의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의혹 해소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도 저희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광석 씨 부인 서 씨가 내일 저희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인 거죠? 네,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또 앞으로 상황을 또 꼼꼼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 이제 다음 주면은 1년입니다. 도입 직전에 여러 우려가 나왔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서울시 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은 김영란법이 교육 현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 학부모가 10명 중 9명이나 됩니다. 특히 학부모와 교직원 80%가 촌지관행이 사라졌다고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기업의 경우도 보면은요. 김영란법 시행을 전후해 접대비가 한 분기 평균 2천만 원 가까이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가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김영란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서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정부 세종청사. 청사로 들어오는 택배 차량 안이 비어 있습니다. 과일과 고기, 꿀 같은 선물이 줄을 이루던 명절 택배는 줄었고 책과 사무용품만 실려 있습니다. 김영란법 생기고부터는 거의 택배 왔어요. 그럼 이제 일단 누구한테 왔냐고 확인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뭐 누구한테 왔어요 하시면은 이제 거의 다 반송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 대다수가 공무원인 청사 앞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쓰레기장 여기도 보면은 과일 박스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금 이제 경비실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녁이 되자 아파트 근처 헬스클럽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접대나 회식 자리가 줄면서 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대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가볍게 업무를 마무리하는 선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조금 개인 시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학부모들도 김영란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상담 일정 잡히면 질문하죠. 그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 이제 주위에 이거 질문을 하고 근데 아이와 선생님 엄마가 빠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잘 된 것 같아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김영란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대응책을 고민합니다. 가격 표시를 3만 원 미만으로 표시를 하는 이런 변화를 주면서 손님을 유도했는데 그렇게 크게
한우집을 잘 못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승진을 하셨다든가 어디 뭐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셔도 간소하게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정부는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받는 특정 산업 분야의 피해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예, 한류 스타 아이돌부터 정치인의 아들까지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이 14,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이미 유엔의 기준을 넘겨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이뤘는데 당국의 마약 사범 관리는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윤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전과 13범의 조윤희 씨는 약 15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최근에도 1년 6개월형을 살고 지난 11일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피켓과 전단지를 만들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마약을 팔았던 사람들은 기껏해 1년도 못 살고 나와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까 저 같은 마약 중독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약 단속을 유통상 자백에 의존하기 때문이란 의심도 나옵니다. 일부 마약 유통사범들은 투약자보다 적은 형량을 받고 흘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범자는 5년 만에 3,600여 명에서 5,2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홍대 클럽에서 난 4만 원 들어요. 술 주려는데 약 좀 줘라. 뭐 인터넷으로 파는 것도 추적도 안 되고. 검거된 마약 사범 처리도 문제입니다. 초재범 마약 투약 사범은 대부분 교육 혹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로 풀려납니다. 문제는 치료는 거의 없고 교육만 받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약물을 했죠. 예를 들어 치료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제도가 있었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도 어쩌면 중독의 길을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을 수 있다. 마약 사범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다시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22개 전문 병원을 지정해 마약 중독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병원에 치료비를 줘야 하는데 이 돈이 몇 년 동안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마약 중독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중독자들은 여기서 인지치료와 뇌파치료, 전기 자극치료 등 자기 통제력 강화 치료를 받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병원을 거쳐간 마약 중독자만 235명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국가로부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약 5억 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치료비가 줄 수가 없으면 오히려 치료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죠. 줄어드는 예산 때문입니다. 정부의 마약 치료 재활 사업 예산은 2009년 2억 3,200만 원이던 것이 점점 줄어 작년엔 6천만 원이었습니다. 08년도에 식약처에서 입으로 이관이 좀 됐었고요. 그 사업 내 우선순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1억 2,7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애당초 예산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치료를 받아갖고 다시 재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의 그 치료보호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서 계속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범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러는 사이 마약사범 재범자는 2012년 3,611명에서 작년 5,285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예, 이렇게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맛있게 빵을 굽는 제빵 기사들. 당연히 그 빵집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문제도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던 거죠. 파리바게뜨 본사는 전국 11곳에 협력업체를 지정해놨는데 제빵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이제 점주가 내가 여기 파리바게뜨 매장을 열겠다라고 하면은 이 협력업체에서 제빵 기사를 보내주는 거죠. 보통 제조업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입니다. 가맹점주, 그러니까 빵집 사장님들이 보통 제빵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본사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대주는 셈인데
문제는 이 제빵 기사들을 협력업체보다 또 심지어 빵집 사장님보다 오히려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시를 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협력업체들은 도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제빵기사 임금 일부를 떼어갔는데 예를 들어 빵집 주인이 300만 원을 주면은 100만 원은 협력업체가 떼고 제빵사에게는 200만 원만 주는 그런 식인 거죠. 협력업체들이 중간에서 통행세만 받아간다. 그래서 제빵기사의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일면서 아예 본사가 이들을 직접 채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파리바게뜨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은 불법 파견 소지도 있고 또 프랜차이즈라는 성격상 어느 정도 본사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가맹점주들 역시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다른 프랜차이즈로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용우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다음 주 파리바게뜨에 직접 고용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공문에는 그동안 협력사를 통해 가맹점에 파견했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공문을 받고 25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 파리바게뜨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어 공문을 받은 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제빵 프랜차이즈들도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곳은 CJ그룹 계열의 빵집 프랜차이즈 뜨레쥬르입니다. 파리바게뜨와 비슷하게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CJ푸드빌은 본사에서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불법 파견 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와 제빵기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그 여파가 우리 기업에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이미 반덤핑 관세를 물렸죠. 이번엔 태양광 전지 수입도 제한하려 해 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현지 시각 22일 한국과 중국 등에서 태양광 전지 수입이 늘면서 자국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을 포함한 규제안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세이프가드는 2002년 한국산 철강에 적용된 게 마지막인데 이번에 발동되면 15년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은 관세를 더 물거나 수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약 1조 3,600억 원어치의 태양광 전지를 수출했습니다. 그 업체들이 주택용 업체예요. 주택용 태양광 업체. 근데 저희 한국 회사들이 납품한 것들은 대부분 대형 발전소용 태양광이거든요. 시장이 다른 거예요.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표적이 된 건 태양광 업체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올 들어 한국산 열연강판 등 철강 제품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여기에 외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했는지 조사한 보고서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경남 창원의 횟집들이 수족관에 넣을 물을 멀리 통영에서 공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바닷물이 공사로 흙탕물이 돼서입니다. 물고기가 죽고 손님이 줄자 상인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수족관이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발부둥 치던 가을 전어는 이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결국 배를 드러낸 채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물이 완전 탁주물이었습니다. 손님도 막 붙지도 안 하고 고기를 다 줍고 막. 상인들은 물을 끌어오는 마산만 일대 방제언덕 공사 때문이라고 지목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치수구가 있는 바다가 흙탕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취수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음새가 벌어져
흙탕물이 그대로 유입돼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사고 이후 상인들은 통영 등에서 바닷물을 공수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또 기름 떼어서 가야 되니까 그것도 손해고. 물 운반비가 부담스러운 소규모 가게에선 2중 3중의 거름망을 설치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시공사 측은 서둘러 이음새를 보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달 말 통합치수관 공사가 완료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공사가 시작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요즘 서해안에서 오징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정작 오징어가 특산물인 동해안에선 씨가 말랐습니다. 동해안의 일부 횟집들은 급기야 오징어를 안 팔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지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신진도항. 동틀 무렵 불을 환하게 밝힌 배들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밤새 오징어를 잡고 들어오는 배들은 모두 포항과 영덕 등 동해안에서 왔습니다. 오징어는 봄, 여름 따뜻한 물을 따라 남해와 동해상에 머뭅니다. 그런데 최근 여름철 서해안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태안 경렬비열도 인근에 어장이 형성된 겁니다. 반면 동해에선 오징어가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설은 한 5시간 정도 와야 됩니다. 동해가 너무 없으니까 배는 다람 까놓지 뭐하고 여기 와가지고 기름값도 하고. 여름철 서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13년 4,300여 톤에서 지난해 8,2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국내 연안에서 잡힌 오징어 8,200톤 중 7,000여 톤이 서해에서 잡혔습니다. 오징어를 사기 위해 동해에서 차를 끌고 오는 상인도 늘고 있습니다. 단가가 완전히 올라가면은 기존에 있던 그 수준이 있는데 그 위보다 이상이 되니까는 안 사는 먹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지요. 서해에서 잡은 오징어를 육로로 운반하다 보니 동해안 횟집에선 가격이 올라 오징어 판매를 중단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아름다운 제주 해변이 파래로 뒤덮였습니다. 초여름엔 중국에서 온 괭생이 모자반 때문에 애를 먹었죠. 이번엔 파래가 썩으면서 악취에 파리까지 들끓는데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도 모릅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거대한 파래띠가 제주 동쪽 해안으로 몰려옵니다. 해변은 모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해변은 여름철부터 구멍갈파래 500여 톤이 밀려들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파래더미 아래선 파리와 벌레들이 득실거립니다. 관광객들의 눈에 실망이 가득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좀 빨리 치워져야 저같이 또 와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대 시그랜트 센터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제주 동부 지역에선 13,000여 톤의 파래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육지까지 밀려와 식물들까지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인근 포구의 어민들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파래가 크니까 그 숯불에 쳐가지고 그것이 알로 들어가가지고 물구멍을 맥혀버리면 기계 그 순환 펌프를 맥혀버려요. 파래가 생기는 원인도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수온 상승 등 해양 환경 변화와 지형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추정하는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최근에야 용역을 맡겨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치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요즘 아이 키우는 집에선 장난감도 인터넷으로 많이 삽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최대 장난감 매장인 토이저러스 본사도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2살 남자아이 지유리를 키우는 직장인 황세진 씨. 택배가 왔습니다. 황 씨는 육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장난감에 대한 평가를 모읍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해당 장난감을 찾습니다. 도착한 장난감, 일반 매장에 비해 20% 저렴합니다. 구경하고 아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구매하는 편이에요. 인터넷 중고거래로 8만 원에 산 미끄럼틀. 오프라인 매장에선 17만 원짜리 제품입니다. 깨끗이 쓰면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장난감을 고르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장난감 오프라인 체인점
토이저러스입니다. 최근 미국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 요인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입니다. Stores like Toys R Us don't stand a chance, unfortunately. The company has filed for Chapter 11 bankruptcy. 미국 토이저러스 본사는 1,600개 매장 수를 유지하며 자구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 토이저러스는 미국 제휴 상품은 3%로 일부라면서 국내 매장 운영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를 통한 방송 장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4대강 의혹 보도를 준비하다 비제작 부서로 발령난 뒤 해고된 최승호 PD와 정재용 작가 등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양은 항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내일 김상곤 장관 직속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약 6개월간 운영되는 위원회는 학계와 교육부, 법조계 등에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학교 영양사들에게 식재료 구매 실적에 따라 수억 원대 상품권을 뿌린 대기업 계열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식 납품 로비를 해온 이유로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고 CJ 프레시웨이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테니스 프랑스 오픈에서 깜짝 우승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소녀죠. 라트비아의 오스타펜코가 오늘 코리아 오픈 결승에서 우승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만원 관중의 환호와 함께 결승전 경기장에 들어선 챔피언 오스타펜코의 출발은 험난했습니다. 상대방의 끈질긴 수비와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당황한 오스타펜코는 실수를 범하며 끌려다녔습니다. 세트 마지막에는 백핸드가 라인 밖을 벗어나자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스타펜코의 공격 본능은 2세트에 살아났습니다. 강한 서브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점수차를 벌인 오스타펜코는 남자 선수만큼 빠른 볼을 코트 구석에 꽂아 넣으며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기세를 탄 오스타펜코는 3세트까지 가져오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올해 20살, 라트비아의 소녀 오스타펜코는 프랑스 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 경기장에는 챔피언을 보기 위해 역대 최다 관중인 9,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스타펜코도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I enjoyed to play here. Thanks guys for coming. I love to play here. Hopefully I can be back next year. 오스타펜코는 개인 통산 2승째를 기록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다소 많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서울 29도 등 많이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엔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